안녕하십니까.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6월 3일입니다. 자, 바로 2022학년도 수능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당일이죠. 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어제 시험을 치렀고요. 바로 1학년, 3학년이 시험을 친 당일입니다.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바로 과학기술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언급이 되었던 PCR, 중합효소 연세 반응 지문이죠. 자, 우리가 다양한 사설 모의고사로 학원에 오시는 친구들은 많이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을 거고요. 최근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런 PCR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엘리자에 관한 것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염기 서열 지문도 응용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친구들이 풀면서 굉장히 익숙했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훈련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문 해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입니다. 1993년 노벨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세 반응, 앞으로 선생님이 PCR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다면 저희 PCR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증폭을 하려면은요, 이 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증폭을 하기 위해서라면은요, 자, 결합을 할 수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을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약간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상보적인 결합을 한다는 거, 우리 염기 서열, 염기 결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우리 이 가닥들은요, 염기 가닥들은요, 반드시 자기의 염기 서열 상보적 결합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래 있는 티민이랑만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된다라는 상식, 우리 연암국어 친구들은 학원에서 지문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만 있더라도 다량으로 증폭을 해서 바로 이 분자가 있는지 혹은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바로 PCR. 이것이 바로 PCR의 핵심이라는 거죠. PCR은 주형 DNA가 필요하고, 자, 프라이머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중합 효소 있어야 됩니다. 4가지 종류의 니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답니다. 자, 이 바로 4가지가 PCR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겠죠?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을 해서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합니다. 단일 가닥이 아니고 이중가닥이라는 거예요. 자, 이중가닥. 결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봤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TV라든지 아니면 과학 시간에 보면 이렇게 염기서열 맞춰서 얘가 아드님인 비민이고 사이토신 많이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자, 요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런데 요런 이중가닥 DNA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주형 DNA이고요.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바로 표적 DNA라고 한다. 자, 이 전체가 만약에 주형 DNA라면은 이 중에서 요 부분을 내가 증폭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뭐라고? 표적 DNA. 다시 말해서 나의 표적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표적 DNA를 합니다. 어느 부분?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입니다. 핵심 단어 2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주형 DNA, 두 번째는 표적 DNA.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의 DNA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프라이머라는 또 핵심어가 나왔거든요. 프라이머는 내가 찾고자 하는, 증폭시키고자 하는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프라이머를 만들어내려면 그 전에 있었던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또 알아야 된다는 거겠죠. 자, 계속 갈게요. 이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을 하게 된답니다. DNA 중합효소는요, DNA를 복제를 하게 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배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해 내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첫 번째 주형 DNA, 프라이머, 중합효소,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를 해서 단일 가닥 DNA 염기서열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결국은 2개로 되어 있는 꼬여 있는 나선형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DNA를.
됐습니까? 자, 우리 1번 문단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증폭을 할 수 있는 PCR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네 가지가 있더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염기 서열을 아는 게 필요할까요? 아까 또 얘기했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만들어내려면 이 프라이머라는 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증폭하고자 하는 표적 DNA의 염기 서열과 같아야 되거든요. 표적 DNA 염기 서열을 모른다면 프라이머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해서 이 두 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를 나누어 가지고 단일 가닥으로 만드는 거죠.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결합시켜 줍니다. 프라이머가 결합을 합니다. 선생님, 왜 그 전에는 열 가기 전에는 결합을 하지 못합니까? 자, 두 개로 이미 짝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프라이머가 어떻게 결합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단일 가락으로 떼지고 난 이후에 프라이머를 결합을 시키는 거겠죠?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면은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되어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프라이머가 결합하고 나면은 하나가 복제되어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겨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런 복제 과정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하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제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가 2개 복제, 2개가 4개로 복제, 4개가 8개로 복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PCR을 수행한 후에 PCR을 종료합니다. PCR을 종료하게 되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이 바이러스라든지 내가 필요한 이 세균 혹은 나의 이 분자, 어떤 분자가 찾아낼 그 시점, 눈에 탁 보여서 이 사람은 이 병이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될 때가 된다면 사이클은 종료하겠죠. 당연히 불필요하니까.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자, 마지막 산물에 증폭시켰습니다. 현강물질을 결합을 시킵니다. 왜? 뭐 때문이에요? 안 보이니까요. 현강물질을 결합을 시켜야지만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임계점까지, 역치까지 그것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발색을 보고서 구분을 한다,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죠. 자, 지문 조금 올리고 하겠습니다. 지문 반영이 한번 하고요.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거 뭐야? 새로운 단어 나왔거든요. 실시간 PCR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이게 느낌상 그냥 이름만 봐도 뭔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를 합니다. 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전에 전통적인 PCR은 뭐예요? 전통적인 PCR은 어떻게 돼 있었죠? 최종 산물의 현강물질을 결합시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 발색을 집어넣어서 누적되는 발색, 되게 중요한 말 나왔죠? 자, 발색이 한 번에 일어나는 전통적인 발색, 전통적인 PCR이 아니고 사이클마다 색깔, 사이클마다 발색이 누적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더라라고 돼 있죠. 자,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이클마다 필요하다는 거겠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1번 또는 형광 표식 탕침 2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요, 이중가닥 DNA의 단일가닥 아니에요. 이중가닥에 결합을 해서 발생하는 현강물질로, 자, 우리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을 한다라고 돼 있죠. 단일가닥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프라이머가 결합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을 해서 발색을 하기 때문에 표적 DNA의 증폭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기억 줄거 재능을 봤을 때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요, 한 개에 있는 단일가닥 표적에 결합을 하는 게 아니고 결합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중가닥의 DNA에 결합을 해서 발색합니다.
다만 이중가닥 DNA의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어때? 이게 단일 가닥이 아니고 두 개가 붙어져 있는 이중가닥, 모든 이중가닥이라면은 그냥 다 발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합을 한다는 거야.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아까 프라이머가 뭐예요? 단일 가닥에 결합하는 일부분의 가닥이잖아. 근데 이게 프라이머끼리도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프라이머들끼리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중 가닥의 이합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표적의 이 염기서열, 표적의 가닥 부분이 아니고 프라이머랑 프라이머 이 두 개가 결합하는 게 바로 이합체라는 겁니다.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해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PCR에서는요, 두 가지의 어떤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DNA 특이 염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이중가닥에만 붙는 염료, 플러스 형광 표시 탐침이 이용되는데, 자, 여기에 원리가 나와 있고, 플러스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단점,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합체에도 발색이 이루어지게 붙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목으로 질문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칠판 정리 한번 할까요? 자, 니은이에요. 형광표시 탐측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형광표시 탐측은 형광물질과 그리고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의 단편으로, 자, 다시 할게요. 자, 단일가닥 DNA의 한 조각인데 이 형광표시 탐침이라는 것은 형광물질로 들어가 있고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빵 떨어지게 된다면 이 형광물질이 확 발색이 되겠죠. 자,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에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열에 의해서 단일가닥으로 되잖아요. PCR 첫 단계에서 열이 들어간다면 두 개로 되어 있던 나선형 구조가 떨어지면서 단일가닥으로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단일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을 하잖아요. 자, 단일가닥으로 되면 형광표시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증폭시키고자 하는 표적 DNA에 프라이머가 붙기 전에 이 형광표시 탐침이 먼저 붙어버린다는 거야. 자, 결합한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돼요?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결국은 이중가닥 DNA가 형성이 되는 과정 중에서 붙어있던 탐침은 표적 DNA 결합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붙어있다가 자, PCR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중합 효소가 적용을 해서 뚝 떨어지게 됐다는 거야. 뭐가? 형광표시 탐침이. 자, 뭘로 이루어진? 형광물질과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이 형광표시 탐침이 끊어지게 돼요. 탐침이 분해되잖아? 그러면 아까 형광물질과 소각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 중요한 말 아닙니다. 뒤에 중요한 말 나와요. 분해되고 나면 형광물질이 발색이 되게 돼서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증폭되려고 하고 있는 표적 물질에, 자, 표적 DNA에 이 형광표시 탐침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붙었기 때문에 일단 이 증폭이 일어난 요 표적 그 DNA에 붙었어. 그러면서 이 효소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효소 반응이 일어난다면 일어나는 중에서 얘가 뚝 떨어지게 되면서 빛을 팍 발휘하게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효소가 반응해서 PCR 증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뚝 떨어지게 된 분해되고 있는 형광표시 탐침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뚝 떨어져서 분해가 일어났다는 뜻은 PCR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증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중가닥 DNA 특히 염료라는 것은 어떻게 이중가닥에 붙어가지고 발색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겠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는 것에도 실제로 내가 찾고자 하는 표적이 아닌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합체에도 붙는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형광표시 탐침이라는 것은 붙은 다음에 단일가닥에 붙어요. 붙은 다음에 PCR이 이루어지는 요 녀석이 효소 반응에 의해서 툭 떨어지게 되면서 툭 떨어지면 분해되게 되는 거죠. 분해되어서 발색, 안 발색에서 툭 되면서 발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화표소 작용이 PCR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면은요, 얘가 아무리 형광물질이 있더라도 소각물질이 그걸 덮어버려서 빛을 발색을 못하게 하는 거야. 빛이 안 나니까 당연히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중화표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툭 떨어지게 되면서 빛을 팍 확인된다는 겁니다. 결국 증폭 기술이 잘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형광표시탐지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네, 단점이 있네요. 네, 비쌉니다. 자, 그럼 요거는 표적 DNA 추가적으로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뭐랑 대조가 된다 볼 수 있습니까? 네, 이중가닥 DNA의 이합체 결합. 이합체 결합과 차이점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칠판 정리 한번 하고 우리 마지막 문단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학원에서 매주 치는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죠? 그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정 DNA의 양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발색도는요, 많이 표현되는 형광물질의 발색도는요, 자, 표적 DNA가 많이 증폭됐으면 많이 드러나고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게 100이에요. 100이라는 발색도에 도달하기까지의 그 사이클이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00이 돼야지 발색이 된다. 근데 초기에 내가 50을 들고 있었어. 농도가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처음에 10을 들고 있었어. 그러면 100에 이르기까지 50은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 번만 일어나면 되는 건데 어때요? 자, 10은 몇 번 일어나? 10에서 20 됐다가 20에서 40 됐다가 되게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초기 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자, 이게 DNA가 이 정도면 검출되겠습니다 라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까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역치까지, 자, 임계점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고 하게 된더라. 자, 그래서 이 시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될 거예요. 시료의 농도가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표적 DNA가 뭐 한 10개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서 한 사이클 CT값이 예를 들자면 도달값이 한 100이 되려고 한다면 10이 초기값과 1이 초기값이었을 경우 시료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증폭은 2배로 이루어지니까요. 자,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의 CT값을 비교한다면 미지시료에 포함된 표적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더라. 자, 그래서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걸 미루어서 미지시료의 CT값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표준시료의 CT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미지시료에 어느 정도 있는지 농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2배씩 늘어난다는 걸 이용해서.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친자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바이러스,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요.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값 상관없이, 자,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마다 계속 발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서 색깔도 진해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번부터 17번까지 문제, 네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1번. 두 가지 종류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있죠. 뭐예요? 이거 1번인가요? 14번에? 네, 정답이 바로 1번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PCR의 기본적인 과정을 모른다면은 이 질문을 이 문제를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PCR의 기본 조건이 뭐였죠? 네, 두 개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던 게 단일 가닥으로 되면서 거기에 있는 표적 DNA와 프라이머를 똑같이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만든다는 말은 당연히 주형 DNA의 표적 DNA 부분과 프라이머는 같다라는 거죠. 결합시키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14번에 오케이 1번입니다. 정답. 자, 15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기억은요, 이중가닥 DNA이고요. 두 번째, 니은은 형광 표시 탐침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 막 열성적으로 설명했던 그 녀석들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을 우리 정답이 2번이거든요. 우리 시간 관계상 답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이중가닥 DNA는 특이염료는요. 특이염료는 형광탐침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억은 표적 DNA에 붙어서 발색이 됐잖아요. 자, 어디 있더라? 자, 새롭게 만들어진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해서 발색한다고 돼 있고, 자, 그런데 우리 니은은 아까 어땠었죠?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 효소에 의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소각물질과 형광물질이 분리되면서 떨어져야지 얘는 발색이 이루어진다라는 아주 큰 특징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붙은 상태에서 결합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 니은은 어떤 상태에서 발색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분리 후 뭐가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또 한 번 더 분리가 되게 되죠? 네, 그렇죠. 바로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형광물질이 발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지문에 아까 떡하니 있었다는 거죠. 자, 15분 더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처음에 풀었을 때는 안 보였는지 모르겠다, 그죠? 16번 지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답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답이 굉장히 좀 밑에 있거든요. 우리 고3 친구들이 한번 풀어봤을 거고요. 다른 학년 친구들도 풀어보고 선 설명을 들었을 거니까 바로 정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했을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실시간 PCR로 바로바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아까 위에 뭐라고 그랬었어요? 표적 DNA 염기 서열을 알아줘야지만 어차피 실시간 PCR이든 아니면 전통적 PCR이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적 DNA 염기 서열을 알아줘야지 프라이머를 결합시켜서 바로바로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실시간 PCR로 검사를 할 때는 감염 여부를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 전제 조건이 뭐였어?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첫 시도, 처음 과정부터 어떻게 됐어? 그래야지만 프라이머랑 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16번에 몇 개만 한번 볼래? 16번에 1번 보세요.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했다.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게 전통적 PCR이든 실시간 PCR 아닙니까? 이것은 PCR에 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PCR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적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증폭시켜서 확인한다는 게 바로 취지거든요. 자, 1번 땡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받을 때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왜 필요가 없어요? 전통적인 우리 PCR도 발색 물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통적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아까 뭐였죠? 네, 실시간 PCR의 장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 이렇게 전통적인 PCR은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자, 정답은 그래서 쉽게 4번. 쉬웠나요? 네, 4번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5단계 로프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7번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 1번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지문에 대한 이해만 들어간다면 A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2번과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했습니다. 들어갈 말 적절한 것을 보기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이와 동일한 표적 DNA, 중요해요. 동일한 거, 다른 거 들어가면 몰라.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습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해서 이 시료와 이 시료 DNA를 주형 DNA로 해서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PCR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2번 보겠습니다.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이미 기본적으로 먼저 A가 농도가 높대요. 농도가 높아? 그러면 몇 사이클 안 돌아도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기준값에 도달하기 쉽겠는데요. 자,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에 사이클이 진행됩니다. 2배, 4배 쭉쭉 늘어납니다. 진행됨에 따라서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1에서 2배 2, 4에서 2배 8, 2에서 2배 4, 8에서 2배 16, 4와 16이에요. 어때요? 다르죠? 그죠? 배는 똑같을 수가 있겠지만 양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처음에 많았던 A가 많겠죠. 그죠? 자, 그래서 증가량은 A가 B보다 많다. 밑에 거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자, 여러분들 이거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발색도는요,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서 더 발색이 짙어진다라는 말이 지문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문단을 다시 여러분들이 돌려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있었어요.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A가, 오케이, 실시간 PCR에서 CT 값에서의 일정량, 이 CT 값이라는 것은 사이클, 도달할 때까지의 발색도는 A가 어떻다, B와. 어차피 여러분들 발색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역치값을, 자, 첫 번째 A의 우리가 미지시료, 두 번째 표준시료든 둘 다 똑같이 100의 값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의 CT 값이 사이클이 돌아갈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도달하더라도 그 값은, 역치값은 같아야지만, 발색 값이 같아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 A가 B와 결국은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때문이죠? 농도를 알고 있든 농도를 알지 못하든 어떻게 동일한 시료니까요. 동일한 표적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갑니다.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발색도는 결국은 똑같아요. 발색도는 여러 번의 사이클을 돌리든 두 번 만에 발색이 이루어지든 발색도는 똑같아야지만 내가 이 증폭 기술 PCR의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CT 값, 사이클 값은 어때? 다르겠죠. 뭐 때문이에요? A는 이미 농도가 짙단 말이죠. 100에 도달하려면 처음에 농도가 짙었던,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50이라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50에서 2배, 금방 100 금방 도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처음에 나왔던 A 미지시료의 CT 값이 B보다 작겠죠. 자, 결국 이 문제는 3점짜리 문제고 가장 오답률이 높다고 되어 있지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맞아. 도달하려는 값에 돌아가고 그 도달하는 값, 발색도까지는 결국 발색도도 똑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값까지 발색도까지 가게 되는 사이클의 개수는 첫 농도가 당연히 진한 것이, 농도 값이 큰 것이 더 짧게 사이클 값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17호 문제까지 해설연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지문을 푸는 방법에 대해 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체크를 잘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지문의 특징은, 자, 우리가 보통 과학기술 지문은 어때요? 원리와 구조 지문 아니겠습니까? 원리 지문이에요. 원리 지문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 단어에 대한 핵심이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지문에서의 PCR 원칙은요, PCR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문에 나와 있었던 CT, 사이클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네, 다시 한 번 더 PCR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려웠던 과학기술 지문이나 혹은 경제 지문에 대해서 완벽한 EBS 수능 특강의 숙지가 필요합니다. 자, 고3 수험생 및 N수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입니다.